자, 저희 마저 14번부터 이제 다시 쭉 강평을 시작해 보면요. 자, 14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저희 그 자본 파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래와 관련된 이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렇게 그 자기주식을 거래하면서 뭐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그다음에 뭐 현금 처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돼 있는 여러 거래와 관련돼 있는 여러 계정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돼 있는 이제 각각의 금액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제 금액을 계산해서 그 문제의 답안을 판명하기보다는 그냥 회계 처리, 문제 나와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 한번 쭉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기기적이고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4번에 나와 있는 그 거래들을 그냥 몽땅 다 한번 회계 처리 해보시고 나서 문제의 그 보기들을 판별하는 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자본 거래는 언제나 회계 처리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회계 처리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면요. 자, 대안은 엑셀년 1월 1일에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5,000원에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자, 그래서 액면금액 5,000원짜리 보통주를 1,000주를 주당 15,000원에 발행해 설립했대요. 자, 그다음에 X 2년 중에 다음과 같은 자기주식 거래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3월 1일에 100주의 보통주를 주당 14,000원에 취득, 6월 1일에 60주의 자기주식을 주당 18,000원에 재발행. 그리고 12월 31일에 20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했다. 자, 자기주식 소각까지 나와 있죠, 그죠? 자, X1년 중에 자기주식 거래는 없었으며 대안은 자기주식의 회계 처리에 대한 회계 처리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 X2년도 위 거래의 회계 처리로 결과로 옳지 않은 설명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X2년도에 회계 처리 해봐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해보시면요. 일단 먼저 저희 3월 1일에 100주 취득했대요. 3월 1일에 현금 지급하면서 자기 주식 100주 100주 곱하기 한 주당 얼마? 한 주당 14,000원을 취득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40만 원만큼의 현금을 주면서 이렇게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근데 6월 1일에 뭐랬냐면 6월 1일에는 그 중에서 60주의 자기주식을 다시 18,000원에 재발행했대요. 자, 그래서 6월 1일에 현금을 얼마 받았다? 현금을 얼마 받았냐면은 60주에 대해서 한 주당 18,000원의 금액을 받으면서 재발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재발행하면서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인식하셔야겠죠, 그죠? 자기 주식을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기 주식의 원가를 이렇게 인식하면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인식하시면 되겠다. 자, 근데 처분한 자기 주식의 원가는 얼마냐면은 60주에다가 한 주당 얼마를 장부에 달아놓고 있냐면 한 주당 14,000원어치를 장부에 달아놓고 있죠, 그죠? 14,000원. 그래서 이렇게 14,000원짜리를 장부에 달아놓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60주 곱하기 14,000원의 자기주식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분하면서 이제 인식할 그럼 처분 손익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처분 손익 계산할 때는 한 주당 처분 손익의 주식수를 곱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주당 18,000원의 돈을 받았는데 한두 주당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은 14,000원이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의 차이인 4,000원, 4,000원이 자기주식 처분 손익이 발생한 거다. 근데 이게 몇 주? 60주, 그죠?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 60주 곱하기 4,000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간단하네요. 자, 그다음에 자 12월 31일에 20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했대요. 자, 이번에는 소각. 자, 12월 31일에 자기주식을 소각했다. 자, 그럼 어떠한 얘기를 하셔야 되냐? 일단 자기주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없애주시면 되고요. 20주 또 한 주당 14,000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기주식을 소각해 주시면서 뭐도 이제 저희가 없애 주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주식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도 없애 주셔야 돼요. 그죠? 액면금액. 그래서 액면금액은 저희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회계처리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없애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0주 곱하기 그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 자, 근데 그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은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죠? 주식의 액면금액은 5,000원. 그죠? 맨 처음에 주식의 액면금액 5,000원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 주 태울 때마다 이렇게 자본금, 액면금액 5,000원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감자,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감자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근데 지금 자본금 5,000원짜리, 액면금액 5,000원짜리 한 주를 태울 때마다
내가 돈 주고 산 14,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 태울 때마다 9,000원씩 손해가 발생하죠. 그죠? 그 9,000원을 뭘로 처리한다? 9,000원을 감자차손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죠. 감자차손. 근데 이게 몇 주? 이게 20주. 그래서 18만 원만큼 감자차손이 발생한다라고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회계 처리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항목들을 자 읽어볼 텐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자본 총계 32만 원을 감소한다. 자, 자본 총계 32만 원을 감소한다. 자, 자본 총계 금액을 이제 뽑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자본, 이 회계 처리에서 자본이 변동한 금액들 다 뽑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자본, 얘도 자본, 얘도 자본, 얘도 자본, 자본, 자본. 그죠? 아,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점은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손익이 아니에요. 단기 손익이 아니에요. 그죠? 단기 손익이 아니라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그냥 자본 항목이죠. 물론 손익도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포함이 돼야 되지만 이 녀석은 그 손익에 의해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자본 자체다. 그래서 감자차손처럼 그냥 자본 계정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근데 이런 자본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 하나하나 계산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해요. 계산할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숫자를 그냥 뽑아내시는 게 더 좋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본이 아닌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본이 아닌 것, 자본거래에서 자본이 아닌 것은 이 현금, 보통 이 현금이에요. 현금. 그죠? 그래서 이 현금 친구들을 저희가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뽑아내시면은 반대로 자본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금이 140만 원만큼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죠, 지금요. 네,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60조 곱하기 18,000원 하면은 108만 원, 그죠? 108만 원만큼 이렇게 현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자본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140만 원만큼 감소, 108만 원만큼 증가에 의해서 32만 원이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이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지금 현금이 이렇게 140만 원만큼 현금이 유출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본이 140만 원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현금이 108만 원만큼 회사에 유입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본이 108만 원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현금이 유출입이 없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입도 없고요. 그래서 자본의 유출 영역을 계산할 때는 자본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의 증감, 현금의 감소를 통해서 현금의 감소, 현금의 증가를 통해서 자본의 위치를 역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현금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14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8만 원 해서 32만 원이 죄송해요, 반대죠. 감소, 증가. 그래서 32만 원이 현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본이 감소했다라고 역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자본 총계 32만 원을 감소한다라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포괄손익계산서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24만 원을 보고한다.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24만 원 보고한다. 맞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24만 원. 자, 동그라미 3번. 자, X2년 말에 자본금 500만 원을 보고한다. 자,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죠?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이요. 근데 이 회사가 X1년 초에 5천 원짜리 주식을 1000주를 발행해서 원래는 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었어요. 하지만 X2년 초에 뭐 했다? X2년 말에 뭐 했다? 감자, 소각을 했기 때문에 요 100만 원인가요? 이게 얼마인가요? 10만 원? 네, 1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자본금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에 X2년 말 현재 지금 자본금이 남아있는 금액 얼마밖에 안 된다. 500만 원에서 10만 원만큼의 자본금을 감소시킨 4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발행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지금 1000주가 아니라 그 중에서 20주를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소각했기 때문에 980주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980주에 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기말의 자본금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490만 원이 기말 자본 잔액이 되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틀리네요. 마지막 동그라미 4번 감자차손. 자, 감자차손이 계산했죠. 18만 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보실 텐데요. 자, 이것도 실수를 꽤 많이 하시는 유형의 문제인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X1년 기초 기말자본은 각각 320, 1000만 원이다. 자, 다음은 X1년 3월 20일에 개최된 주총에서 결의된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변금 배당 이 자본의 변동이 쭉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에서 읽어보는 거, 물음에서 물어보는 걸 이제 읽어보시면요. 자, 우리의 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될 총 포괄손익은 얼마인가? 단 우리의 자본은 납입자본과 이익잉여 및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총 포괄손익을 계산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총 포괄손익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합쳐서 저희가 총 포괄손익이라고 하죠. 그죠? 총 포괄손익이라는 게 뭐냐?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까지 합쳐서 저희가 총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총 포괄손익을 구하라라고 한다면은 단기 순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까지 포함한 금액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까지 합한 금액이 총 포괄손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총 포괄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금액들을 저희가 어떠한 자료를 활용해야 될까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맨 처음에 기초와 기말자본을 썼어요. 기초금액과 기말자본금액. 그래서 기초자본금액은 320만 원, 기말자본금액은 1000만 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기초와 기말의 자본의 차이, 기초와 기말의 자본의 차이, 즉 680만 원의 변동 금액을 하나하나 규명해 보면은 그 자본에 영향을 미친 이 총포괄손익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총포괄손익은 결국에는 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이익잉여으로, 그다음 기타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저희가 자본에 마감이 되죠. 마감이 돼요. 그래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 다른 자본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 고려하게 되어서 그래서 자본에 미치는 영향 금액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그 총포괄손익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역산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자본에 미치는 영향 금액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적어보시면 돼요. 자, 아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유상증자 금액. 자, 유상증자하면은 자본이 증가하죠. 그죠? 유상증자하면은 돈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해요. 자, 1000원 단위로 쓸게요. 1000원 단위로. 자, 100만 원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자, 반면에 오른쪽에 무상증자는, 자, 무상증자는 자본이 증가하나요? 무상증자의 회계 처리 기억나시나요?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라면 저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차감하면서 그 녀석을 기준으로 저희가 자본금을 이렇게 늘려요. 이게 바로 무상증자의 회계 처리죠.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소시키면서 자본금을 늘려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자본의 계정을 줄이면서 자본금 계정을 늘리는 게 바로 무상증자의 회계 처리예요. 근데 이러한 회계 처리를 백날한다고 해도 자본 총계가 변동하느냐? 안 하죠. 왜?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전체 금액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이러한 이제 회사에 자원이 유입되지 않고 또는 유출되지 않고 그냥 주식수만 변동하는 이런 거래는 주식수만 변동하는 거래는 자본 총계에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자, 그다음에 현금 배당. 자, 현금 배당은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치죠.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두 번째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을 주면은 회사에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면서 이익잉여면 자본이 감소한다. 그래서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반면에 무상증자,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왜? 주식 배당의 회계 처리도 이익잉여이라는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 총계에 미칠 영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익준비금 적립. 자, 이익준비금의 적립도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왜? 저 이익준비금 적립하면 어떤 얘기 처리죠? 자, 이익잉여를 줄이면서 이익준비금이라는 법정 적립금에 이렇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익잉여라는 자본이 줄어들면서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또 자본 총계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적립, 이익 이런 것들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평가 잉여의 증가. 자, 재평가 잉여의 증가는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왜? 자산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기타 포괄손익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이 기타 포괄손익에 의해서 자본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50만 원만큼 증가. 요거는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점 금융유산의 평가 이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상 금융자산이 평가되면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기타 포괄 이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80만 원의 금액도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50만 원과 80만 원의 금액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에 의해서 130만 원만큼의 금액이 이렇게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총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뽑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손익이 미치는 영향 금액을 넣고 이 총포괄손익 계산하게 되면은 저희 계산한 금액은 기타 포괄손익을 이렇게 별도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총포괄손익이 아니라 단기순이익이 도출이 되게 돼요. 단기순이익이. 자, 무슨 얘기냐? 이걸 좀 사실을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자, 저희가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썼어요.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금액, 재평가 기간과 평가 손익을 따로 썼어요. 그럼 저희가 이러한 그 계산 산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역산되어서 나오는 금액, 추가적으로 이제 자본이 변동한 금액, 역산되어서 나오는 금액은 단기 순이익을 역산하게 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 그죠? 기타 포괄손익에 의한 영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뽑아내게 되면 이 녀석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게 된다. 단기 순이익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되냐면, 여기 510만 원이 돼요. 510만 원. 그래서 320만 원에서 플러스 100만 원, 마이너스 60만 원, 플러스 130만 원 하시면은 얼마인가요? 아무 상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170만 원이 되고, 170만 원을 320만 원에 더하면은 490만 원이 되죠. 그죠? 490 여기까지 더한 금액이 490만 원인데 그 490만 원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은 기말에 자본인 10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이 얼마다? 이 단기 순이익이 510만 원이다. 이렇게 역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단기 순이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다? 총포괄손익을 구하라고 했다. 그죠? 총포괄손익. 총포괄손익을 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총포괄손익의 금액은 요 기타 포괄손익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포괄손익 금액을 680만 원으로 640만 원으로 계산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총포괄손익에 포함되는 기타 포괄손익을 따로 줬는데, 근데 저희가 계산해야 될 것은 그 기타 포괄손익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기타 포괄손익 고려하지 않고 전체 총포괄손익 역산하시든지,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까지 고려해서 단기 순이익 역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총포괄손익 계산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 기타 포괄손익까지 포함시키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답은 540만 원. 640만 원. 640만 원. 그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풀어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도 이제 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그 실제 전공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그 전공 시험은 너무나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넣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모의고사 이제 문제 무당수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최대한 좀 많은 내용을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제가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그냥 모의고사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그냥 FBPL 금융사랑고 FBOCI 금융사를 한꺼번에 때려 넣은 문제를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실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어렵게까지 나오진 않는다. 그래요. 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자, 한국은 X1년 10월 7일 상장회사인 대한의 보통 주식을 1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에 따른 거래 비용을 500원을 지급하였다. 자, X1년 말 대한의 보통 주식의 공정가치는 15,000원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1년 말에 주식 공정가치가 15,000원이 되었대요. 자, 그다음에 한국은 X2년 1월 20일에 대한의 보통 주식을 12,000원에 매도하였으며 매도 관련된 부대 비용 800원을 지급하였다. 자, 대한의 보통 주식을 FBPL 또는 FBOCI로 분류한 경우 한국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주식을 주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녀석을 FBPL로 한 경우, FBPL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 처리랑 FBOCI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 처리를 비교해봐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나올 가능성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셔야 되느냐? 거기 나와 있는 보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그 녀석에 대한 답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푸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기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다 쭉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것들을
뽑아내서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문제 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조금 더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영역에서 언어 영역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제가 그런데요. 언어 영역 문제 보면은 수능에서 언어 영역 문제 보면은 문제 지문이 쭉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여기 한 4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읽어보고 다시 올라가서 답을 찾아요. 문제 읽어보고 다시 또 올라가서 답을 찾아요. 문제 읽어보고 또 다시 또 올라가서 답을 찾아요. 그럼 한 질문인데마다 20분씩 30분씩 걸리는 그러한 이제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한다. 그래서 막 언어 영역이 잘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문제를 읽으시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해당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각각 언어 영역에서 요구하는 말을 이제 하나하나 뽑아내서 답을 찾으셔야지 훨씬 더 정확하고 기기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셔라. 자, 자료를 정리해 보실게요.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냐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X1년 10월 7일에 취득했고요. 취득하면서 돈 얼마 줬냐면 10,000원만큼 돈 줬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800원만큼 500원인가요? 800원인가요? 500원만큼 발생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15,000원이다. 또 쓰시면 돼요.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15,000원이었다. 그래서 15,000원으로 평가해야 되겠다. 이런 거 대충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2년 1월 20일에 처분했다. 자, 처분 얼마였냐면 거기 12,000원에 처분했다. 이런 거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거래 비용이 또 얼마만큼 발생했냐면 800원만큼 발생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FVOCI 측정 항목으로 선택한 경우 취득원가는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원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 첫 번째, FVPL로 분류한 경우, FVOCI로 분류한 경우의 취득원가. 자, 먼저 FVPL로 분류한 경우에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그냥 10,000원이 돼요. 취득원가. 그죠? 반면에 FVOCI로 분류한 경우에 취득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10,000원이 될까요? 아니죠. 얼마가 되냐면 1,800원이 돼요. 왜? 이 거래 수수 1,500원이 돼요. 왜? 이 거래 수수료를 FVPL로 분류한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그냥 바로 비용 처리를 해버리지만 FVOCI로 분류한 경우에는 이 거래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FVOCI가 더 원칙적인 방법이죠. FVOCI 경우에는 이 거래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FVPL은 그냥 이 취득원가를 몽땅 다 거래 수수료를 몽땅 다 비용 처리해버린다. 그래서 취득원가에는 그 500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FVPL은 취득원가가 10,000원, 반면에 FVOCI를 분류하게 되면 취득원가가 1,500원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죠? 달라요. 동그라미 2번.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한 측정 항목으로 선택한 경우나 단기손익 공정한 측정 항목으로 그의 측정 금융자산을 분류한 경우 X1년 말 공정가치 변화가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그 문구만 봐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죠? 왜? 이렇게 FVPL로 분류한 경우에는 단기손익으로 평가손익 인식하지만 FVOCI로 분류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문구를 보자마자 틀렸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계산을 해보면요. 평가손익, 뭐 단기손익 이런 거 계산해 보시면요. 자, FVPL로 분류한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X1년 말에 평가손익 얼마나 인식하느냐? 평가손익 얼마 인식해요? 15,000원과 10,000원의 차이인 5,000원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죠? 평가손익은 5,000원이다. 왜? 공정가치 15,000원에 장부에 달려있는 금액은 10,0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을 평가하면 5,000원만큼 평가 이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거예요. 반면에 FVOCI를 분류한 경우에는 평가손익 얼마만큼만 인식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손익 인식하셔야 하는데 평가손익은 4,500원만 인식하겠죠. 왜? 공정가치는 15,000원인데 장부 금액이 취득원가가 1,500원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차이 4,500원을 평가손익 인식할 거다. 다만 FVPL 금융회사는 이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FVOCI 금융회사는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다른 금액에 인식한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FVPL 그 금융자산을 분류한 경우에는 X2년 FVPL 처분 손익은 3,000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처분 손실이 3,000원이다. 자, 처분 손실은 여기서 X2년도 여기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처분손익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처분손익은 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받는 것 빼기 주는 거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받는 돈 빼기 주는 거. 자, 먼저 받는 돈은 얼마예요? 받는 돈 12,000원인가요? 아니죠. 받는 돈 얼마예요? 11,200원이에요. 왜? 이 거래 수수료는 저희 매각 금액에서 차감해서 계산하죠. 그죠? 순 매각 금액에서 차감해서 저희가 11,200원으로 평가손익을 인식한다. 그 처분 금액을 결정한다. 그다음에 주는 자산의 장부액은 만 원이 아니라 X1년 말에 15,000원으로 평가해놨기 때문에 이 15,000원이 자산의 장부액이 되죠. 그래서 처분 손실은 내가 15,000원짜리 자산을 11,200원만 받고 팔았기 때문에 처분 손실은 3,800원이다. 이렇게 3,800원으로 처분 손실을 계산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잘못된 금액. 그죠? 거래 수수료를 고려를 안 한 잘못된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자,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 공정화 시점 한 금융유산을 분류한 경우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화 시점 항목으로 선택한 경우 모두 X1년 총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VPL로 분류한 경우나 FVOCI로 분류한 경우에 X1년 총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총 포괄손익. 자, 총 포괄손익. 자, 총 포괄손익은 아까 바로 전 시간에 그 전 문제의 그 자본만 문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 합친 금액이 총 포괄손익이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미친 영향, 기타 포괄손익이 미친 영향 합쳐서 저희가 총 포괄손익이 미친 영향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FPL의 경우에는 이렇게 X1년대 평가까지 회계 처리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미친 영향, 기타 포괄손익이 미친 영향 뽑아 보시면요. 자, 기말이 평가하면서 5,000원만큼 평가순이익. 그래서 총 포괄손익이 미친 영향은 5,000원이고요. 하나가 더 있죠. 뭐 취득 시점의 거래 수수료. 이 취득 시점의 거래 수수료 500원을 저희가 취득 시점에 별도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당기손익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 포괄손익이 미치는 게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0원, 그다음에 플러스 5,000원에서 4,500원이 저희 총 포괄손익이 미치는 영향이 될 거예요. 당기손익 공정화 시점 금융사는. 자, 근데 FVOCI는 저희 최초 취득 시점에 거래 비용을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또는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죠? 그래서 최초 취득 시점에 거래 비용 여기 포함돼요. 그리고 나서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할 때 그 평가손익은 4,500원만 평가손익 인식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기타 총 포괄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4,5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X1년도에 FVPL로 분류하는 경우나 FVOCI로 분류하는 경우나 당기손익이냐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총 포괄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겠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이 맞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VOCI 금융상과 FVPL 금융사는 저희가 그 당기손익이 미치는 영향, 기타 포괄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만 전체 총 포괄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분류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요걸 이제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가셔서 17번,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18번의 문제는 이제 금융자산 문제, 채무상품의 문제인데요. 자, 이러한 사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말씀드렸다시피 도망가셔라. 예, 사채 암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도망가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남으셨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문제를 풀게 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예. 자, 다음에 자료하여 독립적인 물음 17과 18의 답하시죠. 자, 가를 1번에 보시면은 X1년 1월 1일 한국은 앵병맥 10만 원의 A사의 사채를 9만 53원에 취득하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화 시점 금융사를 분류했다. 표시이자율 6%, 이자 지급일 12월 31일, 취득 시 시장이자는 10%. 그다음에 사채 만기일은 X3년 말이다. 그래서 만기가 3년. 그래서 9만 53원에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X1년 12월 31일에 사채 공정가치는 9만 원이며 기대 시중 손실. 자, 기대 시중 손실 1,000원이다. 이 내용도 나와 있네요. 자, 기대 시중 손실이 1,000원이다. 자, 한국의 X1년 포괄손익 계산서에 인식할 기타 포괄손익 공정화 시점 금융산 평가손익 얼마인가? 자, 그래서 FVOCI 금융산 평가손익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8번에 보시면은 한국은 X2년 12월 31일 A사의 사채를 9만 6천 원에 처분했다고 할 경우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화 시점 금융유산 처분손익. 자, 처분. 그래서 X2년 말에 처분했을 때 그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계산해봐라. 라고 나옵니다. 단 X1년 말의 기대 시용 손실은 X2년 말까지 변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그 기대 시중 손실 아까 가로 2번 자리에 1,000원 있었죠, 그죠? 예, 그 녀석 1,000원이 변동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러한 사채, 채무 상품 관련된 문제를 풀시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무조건 하셔야 되느냐? 저희 미래 현금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유효이자율법 삼각 스케줄을 먼저 쭉 정리해 보셔야 되죠. 무조건, 예,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자, 3년 동안의 미래 현금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기 3년 표시이자는 6,000원씩이죠, 그죠?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6% 표시이자니까 이렇게 6,000원씩 표시이자, 액면 금액 10만 원. 그다음에 요 사채 요 친구를 10%로 이렇게 시장이자를 할인해서 취득해 보니까 요 금액이 9만 53원이 이렇게 추정원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효이자 생각하면서 공정한 평가했더니 이렇게 기말까지 X3년 말까지 저희가 유효이자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금액대를 계산하기 전에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X2년 말에 처분 시점까지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총 장부 금액이 필요해요. 그죠? 유효이자 생각하는 이 라인인 총 장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X2년 말까지 그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문제에 뛰어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X2년 말에 총 장부금까지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곱하기 1.1 마이너스 6,000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계산기 있으면 그렇게 푸셔도 되지만 계산기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10% 곱해서 6,000원 빼신 다음에 더 하시면 돼요. 그죠? 그건 암산 가능하시죠. 그죠? 10% 곱하시면 9,005 거기서 6,000원 표시자 빼시면 3,005원만큼 이렇게 상각하는 금액이 돼요. 그래서 원금에 가산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원금에 가산할 금액이 3,005원이기 때문에 암산해 보시면 저랑 같이 해볼까요? 네. 93,058원이 되겠다. 그래서 93,058원 삼각원가, 그죠? 그다음에 또 유효이자 합상각. 자, 유효이자 합상각 해보시면요. 자, 이자 수익은 93,058원의 10% 9,306원이 되고 여기서 또 6,000원만큼 표시이자 지급하시면 이번에 상각되는 금액은 3,306원이다. 그래서 또 더해보시면 96,000 얼마가 되나요? 96,364원. 네, 요거 더하기 정도야 쉽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X2년 만에 총 장부금까지 계산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문제 17번. X1년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한 시점 금융산 평가손익 얼마가? 자, 평가손익 계산해 보래요. 자, 그럼 저희 평가손익은 두 단계에 걸쳐서 계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X1년 말에 공정가치 변동에 의한 평가손익,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상차손에 의한 평가손익, 손상차손에 의한 평가손익. 이 두 가지를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공정가치 X1년 말에 공정가치는 9만 원이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공정가치가 9만 원이고 9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FB OCI 금융유산의 평가 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마이너스 3,058원.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3,058원. 그럼 계산했으니까 지울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3,058원이 3,058원. 이게 바로 평가 손실이 되겠다. 자, 그렇고요. 거기에 플러스 뭐도 있다? 네, 기대시용 손실. 자, 기대시용 손실 1,000원. 기대시용 손실 1,000원의 금액도 저희가 평가 손익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근데 저 1,000원의 금액을 평가 이익으로 인식이 될까요? 아니면은 평가 손실로 인식이 될까요? 손상 차손이 발생하게 되면은 평가 이익, 그죠? 그다음에 손상 차손 환입이 발생하게 되면은 평가 손실 반대로 인식이 되는데 이 경우에 손상 차손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가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마이너스 3,058원 플러스 1,000원 해서 2,058원이 평가 손실이겠다.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그림만 그려서 풀면 조금 찝찝하니까 회계 처리를 다 해볼게요. 회계 처리. 자, X1년 초부터 회계 처리 해보시면요. 자, X1년 초에 FB OCI 금융자산을 저희가 9만 53원짜리를 샀어요. 자, 그래서 유효이자 합산가한다. 자, 유효이자 합산가 X1년 말에 먼저 유효이자 합산가. 그래서 표시이자 현금 6,000원 받으면서 이자 수익 얼마 인식했냐면 9,005원. 그래서 3,005원만큼의 유효이자 합산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평가. 자,
공정원지 평가. 그래서 FB OCI 기밀사를 이렇게 3,005원만큼, 3,058원만큼 까주시면서 기타 포괄 손실, 평가 손실을 인식해 주시면 돼요.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까주시면 돼요. FB OCI 기밀사를 까면서 기타 포괄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으로 손상차손. 자, 손상차손 금액은 장부상 기대시용 손실과 기말 기대시용 손실의 차이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장부에 이미 달려있는 손실충당금 기대시용 손실이 없기 때문에 기말에 달아놔야 될 손상차손 금액, 손실충당 금액을 그대로 그냥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0원만큼의 손상차손을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다. 네, 그 손상차손의 상대 계정은 뭐다? 네, 자산의 장부액이 아니라 손실충당금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이겠다. 왜 그런지 저희 기본 강의 다 기본 강의 설명드렸어요. 1,000원 계산이 돼요. 그래서 X1년도에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 손익 금액은 이렇게 마이너스 2,058원 되겠다. 간단한데요. 자, 그다음에 18번. 자, 18번 보시면요. 한국은 X2년 말 A4247을 96,000원에 처분했다고 할 경우에 처분 손익이 얼마냐? 자, X2년도 말에 96,000원에 처분했대요. 자, X2년 말에 96,000원. 그죠? 96,000원. 그래서 X2년 말에 뭘 했다? 처분을 했다. 요 차체를 처분했대요. 근데 96,000원을 처분했다. 그러면은 96,000원과 96,364원의 차이를 처분손이 인식하시면 되느냐? 아니죠. 네, 저희 처분손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언제나 처분금액과 상각 후 원가의 차이로 계산이 돼요. 처분금액과 상각 후 원가의 차이로 계산된다. 그래서 그 녀석을 저희가 그 산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산식으로. 자, 회계 처리 자리를 좀 남겨놓고 이쪽에다가 산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처분손익 어떻게 계산되냐면 처분손익. 자, 처분금액과 삼각호 원가의 차이로 계산된다. 삼각호 원가라는 건 저희 어떻게 계산했었죠? 삼각호 원가라는 것은 사채 삼각호 원가라는 것은 사채의 총 장부액에서 장부에 달려 있는 손실충당금의 금액을 차감해서 저희가 삼각호 원가를 계산했었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 삼각호 원가를 처분손익 계산할 때 포함시킨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처분금액 넣어보시면요. 96,000원이죠. 그죠? 처분금액은 96,000원 돈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분 시점에 X2년 말 처분 시점에 삼각호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 장부에 달려있는 그 사채의 총 장부액과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 찾아보시면요. 자, 총 장부액 X2년 말의 총 장부액 얼마예요? 계산해놨죠 이미. 96,364원. 그래서 X2년 말의 총 장부액은 96,364원이에요. 그죠? 네, 두 번째, 이 96,364원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 손실충당금 금액은 1,000원이죠. 1,000원. 전기 말의 기대시용 손실이 X2년 말까지 처분 시점까지 변동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1,000원만큼의 금액이 저희 계속 이 X2년 말까지 손실충당금의 금액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손실충당 금액이 1,000원이다. 숫자를 여기 넣어보시면요. 96,364원에 1,000원만큼의 손실충당 차감해서 삼각원가는 95,364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95,364원을 처분금액에서 빼시면은 얼마가 되냐? 636원? 636원 맞네요. 636원이 바로 처분 이익 금액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에서 삼각 원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러한 금액이 맞는지, 자 이렇게 계산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회계 처리를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X2년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 자, X2년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X2년 말까지 일단 먼저 유효이자 합산각은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유효이자 합산각의 회계 처리 하겠다. 자, 유효이자 합산각 해 보시면은 현금 6,000원 받으면서 자, 이자 수익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X2년도 이자 수익은 얼마다? X2년도 이자 수익은 93058에 10%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9306. 따라 상가액은 3306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처분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그냥 장부에 달려 있는 FB OCI 금산 처분 해버리면서 저희가 처분손이 인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가 뭘 해주냐면은 처분 금액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 처분 금액으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FB OCI 채무상품의 경우에는 그냥 막바로 FB OCI 금산을 날려버리면서 저희 처분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FB OCI 금산을 처분 금액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평가.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FB OCI 금융인산이 지금 장부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처분 금액까지 얼마만큼 평가되는지를 추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자, 이쪽에 오셔서 지금 X 1년 말에 저희가 9만 원으로 저희 공정가치 평가에서 FB OCI 금융인산의 장부금액이 9만 원이 되었어요. 그죠? 이 금액 어디서 뽑을 수 있냐면 이 회계처리에서 볼 수 있어요. 회계처리에서도. 회계처리 최초 발행 금액이 취득 금액이 9만 54원이었는데 요게 3,005원만큼 상각하고 그다음에 3,058원만큼 차감해서 9만 원의 금액이 지금 자산의 장부금액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죠? 9만 원. 근데 X 2년 말에 뭐 했어요? X 2년 말까지 뭐 했어요? 유효이자로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X 2년 말에 저희가 요 3,306원만큼 유효이자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유효이자로 생각하면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얼마가 돼 있을 거냐? 이렇게 가서 9만 3,306원. 3,306원을 더한 93,306원이 지금 자산의 장부액이 돼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96,000원까지 또 공정가치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 처분 금액인 96,000원까지 공정가치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효이자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평가. 그래서 96,000원까지 공정가치 평가해 주시면은 얼마만큼 평가가 되느냐? 조금의 계산해 보시면요. 2,694원. 2,694원만큼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점 금융인산을 평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FB OCI 금융인산이 지금 장부에 얼마에 달리냐면 여기 금액들 계산기를 다 더해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9만 54원에 취득했다가 유효이자 상각하고 평가하고 또 유효이자 상각하고 또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지금 장부에 달렸냐면 96,000원이 지금 장부에 달려 있어요. 그죠? FB OCI 금융인산은 이렇게 해서 96,000원이 지금 장부에 달려 있다. 그 녀석을 어떻게 하느냐? 처분 금액 96,000원 받으면서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 하느냐? 재분류 조정이라고 한다. 재분류 조정이라고 한다. 재분류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 인식했던 모든 이런 기타 포괄 손익들을 이제 실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타 포괄 손익을 저희 단기 순익으로 대체시켜주는 작업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부에 달려있는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인지를 다 합산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058원에 여기서 인식한 2,694원까지 고려하시면은 636원이 지금 장부에 달려 있어요. 그 636원의 기타 포괄 손익을 다 없애면서 636원의 기타 포괄 손익을 다 없애면서 처분이익을 이렇게 인식한다. 라는 거죠. 처분이익. 그래서 그 전까지 인식한 기타 포괄 손익이 이제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 기타 포괄 손익 금액을 이렇게 처분이익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분손익. 처분이익은 636원이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 나타내보면 굉장히 다양한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먼저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재분류 조정까지 이렇게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어려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처분 금액과 상각권가의 차이로 바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회계 처리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은 조금 증명해보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문제 18번까지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 19번하고 문제 20번은 그냥 말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1번. 자, 8페이지에 문제 21번과 문제 22번의 내용은 저희 간접법. 자, 간접법의 문제. 죄송해요. 간접법이 아니라 문제 21번과 문제 22번은 현금흐름표 문제죠. 현금흐름표 문제. 그래서 문제 21번은 직접법으로 그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문제 22번은 저희 간접법으로 이제 영업외 창출의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현금흐름표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근데 문제 21번은 그냥 관련돼 있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흐름, 그다음에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흐름을 관련된 계정들을 통해서 그냥 역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흐름은 매출 채권, 그다음에 뭐 선수금, 매출액 이러한 계정들이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공급자에게서 유출된 현금 흐름은 저희 뭐 재고자산, 매입 채무, 선급금 이러한 계정들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 관련돼 있는 계정들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차변되면 잘 넣으신 다음에 역산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같이 풀어볼 그런 뭐 함정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21번의 문제는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21번은 같이 안 풀어볼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워하시는 것은 그 22번 간접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간접법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접법의 문제. 자, 간접법의 기본 논리는 어떻게 됐었냐면 저희가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는 계정들은 저희가 관련이 없는 손익들은 드러내서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과 관련 있는 손익들을 계산하고, 다시 한번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는 손익들을 드러내 가지고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과 관련 있는 손익들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과 관련 있는 자산, 부채들을 가감해서 저희가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을 역산해내는, 계산해내는 그런 방법이 바로 간접법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제 하셔야 되느냐? 자,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먼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는 손익들을 당기순이익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그죠? 저희가 영업에 창출된 현금을 간접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에 창출된 현금과 관련 없는 손익들을 당기순이익, 세전손익에서 가감해 내셔야 된다. 그래서 관련 없는 수익은 빼시고 관련 없는 비용은 더하시네. 그렇죠? 수익은 빼고 비용은 더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좀 이상하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관련 없는 수익은 빼시고 관련 없는 비용은 더해서, 그래서 관련 없는 손익들을 제거해내는, 그래서 관련 있는 손익으로 관련 있는 손익을 이렇게 저희가 도출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뭐라 하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과 관련 있는 자산 부채들을, 관련 있는 자산과 부채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가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현금 흐름을 역산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을 계산하신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집어 넣으시면요. 자, 박스 안에 법인세 비용 차감자 순이익, 법인세 비용부터 저희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자 순이익 50만 원 여기 넣으시고요. 50만 원. 자, 세전 순이익부터 시작하죠. 세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세전 순이익부터. 자, 여기서 이제 영업에 창출된 현금과 관련 없는 손익들을 저희 뽑아볼게요. 자, 먼저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는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 손익이요. 영업에 창출된 현금과 관련이 있는 손익이요. 왜? 저희가 고객한테 유입된 현금 같은 거 계산할 때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느냐? 매출액, 매출채권, 대손충당 이런 거 고려하는데 거기에 대손상각비도 같이 고려한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계산할 때 고려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에는 그 대손상각비가 관련 있는 손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관련 있는 수익 비용은 가감을 안 하죠, 그죠? 관련 없는 수익 비용만 저희가 제거를 하는 거고, 관련 있는 수익 비용은 가감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재고산 평가 손실도 역시 마찬가지. 재고산 평가 손실도 저희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을 계산할 때, 공급자에 대한 유출된 현금 계산할 때 고려를 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유출액과 관련돼 있는 비용 계정인데, 근데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은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 안에 포함되는 항목이죠. 따라서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과 관련 있는 손익이다. 그래서 관련 있는 손익이기 때문에 가감을 안 한다. 그죠? 관련 없는 것만 가감을 해요. 자, 근데 건물의 감가상각비 관련이 있죠. 예, 건물의 감가상각비 관련이 있다. 드디어 건물의 감가상각비 얼마죠? 4만 원. 관련이 없는 친구 나왔네요. 그래서 가감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건물과 관련돼 있는 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은 건물의 그 현금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되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영업에 창출된 현금으로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관련이 있나요? 이자 비용, 영업에 창출된 현금은 관련이 있나요? 거기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이자 지급 및 법인세 납부를 영업 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자의 지급액이란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으로 분류되니까 그럼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과 관련이 있는 금액이 되고, 따라서 그 이자의 지급액 계산할 때 이자 비용 고려하게 되면은 다시 이자 비용은 이자의 지급액 계산할 때 고려하고, 그 이자의 지급액은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 비용은 영업에 창출된 현금과 관련이 있는 계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왜? 이자의 지급액이라는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과는 다른 기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라는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저희 예전에 현금 흐름표 공부하실 때 현금 흐름표 양식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양식에서 뭐를 설명을 드렸었냐면 현금 흐름표 양식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기타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죠? 기타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것도 이 영업활동에 포함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은 고객한테서 받은 돈, 공급자한테 준 돈, 종업원한테 월급 준 돈,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여기에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으로 분류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자의 지급액 수채, 배당의 지급액 수채, 그다음에 법인세의 지급액, 이러한 항목들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저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이렇게 별도의 분류로 구분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간접법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영업에 창출된 현금 흐름만 간접법을 통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타 영업 활동 현금을 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기타 영업 활동 현금을 계산할 때 고려했었던 저희 뭐 이자의 지급을 계산할 때 고려했었던 뭐 이자 비용, 성급 이자, 미지급 이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배당금의 수치액 계산할 때 고려했었던 뭐 배당 수익 이런 것들, 법인세 지급액 계산할 때 고려했었던 뭐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 이러한 그 기타 영업활동 현금을 계산할 때 고려했던 수익 비용, 그다음에 자산부채 계정들은 당연히 영업에 창출된 현금과는 관련이 없는 계정이 되겠죠. 그죠? 관련이 없는 계정이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이자 지급액 계산할 때 고려했지만 기타 영업활동 현금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이자 비용이므로 저희가 영업에 창출된 현금을 계산할 때는 관련되지 않은 수익 비용으로서 가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 비용, 근데 이자 비용의 금액이 영업 활동으로 분류한다. 이자의 지급액을 영업 활동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서 그럼 이자 비용도 영업에 창출된 현금과 관련 있는 비용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다. 이자 비용 금액은 이자의 지급액 계산할 때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 이자의 지급액이 영업활동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기타 영업활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타 영업활동에 포함되는 이자의 지급액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 영업에 창출 현금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더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더하시면 된다. 5만 원. 자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자 법인세 비용도 관련이 없는 비용이죠. 법인세 비용도 관련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도 기타 영업활동 현금으로 포함되는 법인세 지급액이란 계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업에 창출된 현금과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그 법인세 비용은 가산한다? 안 한다. 왜? 이미 이 세전손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세전손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전손익이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거기 나온 것처럼 14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기순이익은 36만 원. 당기순이익은 36만 원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그 간접법으로 영업에 창출된 현금을 계산하는 로직이 뭐냐면 이 당기순이익 항목에서 영업에 창출된 현금과 관련이 없는 수익과 비용들을 다 뽑아내서 드러내서 저희가 그 관련된 손익들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당기순이익에서 관련 없는 비용들을 저희가 뽑아내기 위해서는 관련 없는 비용을 더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도 더해야 되는 항목인데 근데 저희가 시작점을 아예 이렇게 50만 원에서 이미 더한 금액 이렇게 14만 원만큼의 법인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그 법인세 비용은 제외가 된 금액이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관련 없는 비용이긴 하지만 더할 필요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 금융산 처분이익. 자, 단기 매매 금융산 처분이익은 관련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있는 이 수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단기 매매 금융사는 저희가 영업 활동, 영업에 창출된 현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관련 있는 수익 비용은 가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련 있는 손익이 얼마가 된다? 관련 있는 손익이 이렇게 해서 59만 원이 돼요. 59만 원. 자, 여기에 이제 관련 있는 자산부채. 자, 이번에는 이제 관련 있는 자산부채를 가감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쭉 나와 있네요. 자, 매출 채권 10만 원 증가. 자, 매출 채권이 10만 원 증가하면은 채권의 증가는 마이너스. 그죠? 10만 원 마이너스. 자,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 5만 원 감소. 자, 채무의 감소는 부채 감소는 마이너스 5만 원. 그다음에 재고산이 2만 원만큼 증가. 자, 재고산이 또 증가했네요. 자, 재고산 관련된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 2만 원 마이너스. 그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매매 금융산도 관련돼 있는 계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단기 매매 금융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이렇게. 그다음에 미지기 비자. 자, 미지기 비자 5만 원만큼 증가. 그래서 미지기 비자라는 부채가 이렇게 미지기 비자라는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미지기 비자 부채가 증가하면은 7만 원만큼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나요? 미지기 비자 증가 7만 원만큼 플러스. 안 되죠. 왜? 미지기 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의 지급액이라는 현금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부채 항목이에요. 그럼 이 이자의 지급액이라는 현금과 관련된 부채 항목은 영업에 산출된 현금과는 관련이 없는 부채죠, 그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는 영업에 산출된 현금과 관련이 있는 부채만, 있는 자산 부채만 가감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지기 비자라는 이런 관련 없는 자산 부채는 가감하셔야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 있는 자산 부채만 가감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감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2만 원이 되어서 47만 원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되겠다. 간단하죠, 그죠? 47만 원. 답은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저희가 이 직접법에 의한 그 21번 문제처럼 직접법에 의한 이 현금흐름을 각각 계산하시면서 이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고려했던 항목들이 뭔지 관련된 항목들이 뭔지를 다 외우셔야지 이 간접법에서 관련 없는 수익비용, 관련 있는 자산부채들을 저희가 또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네. 그래서 다 직접법, 간접법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이제 9번에 보시면은 자, 23번. 자, 23번 보시면은 저희 요 녀석은 저희 그 전공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재무 비율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재무 비율 분석. 그래서 그 재무 비율 분석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어려운 문제여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3번의 문제는 그냥 여타 재무 비율 분석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추정을 해야 돼서 금액을 좀 추정해서 이제 역산해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난이도 문제다. 그래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X1년도 회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X1년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 자, 재고자산 회전율 보시면요. 자, 재고자산 일단 회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눠서 계산하시죠, 그죠? 재고자산 회전율, 무슨 회전율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면은 분자에는 손익계산서 계정, 분모에는 재무상태표 계정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재무상태표 계정이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회전율을 저희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 재고산이다라고 되면은 이 재고산 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평균 재고 계산이 돼요. 평균 재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매출원가, 재고, 평균 재고, 기초와 기말 재고의 금액들을 이제 계산해 보기 위해서 숫자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보시면은 매출원가 관련 주지도 않고 매출 총액부터 줬어요. 매출 총액. 그다음에 매출 채권 회수액, 그다음에 상품 재고액 이런 금액들을 줬다. 근데 아까 저희가 그 문제 몇 번이었죠? 매출 총액법의 문제. 문제 20이 아니죠. 문제 8번이었죠. 예, 문제 8번. 문제 8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채권, 그다음에 채무, 그리고 재고자산 이 세 가지 계정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만 주면 무조건 뭘 그리시는 게 좋다. 무조건 T 계정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매출 채권하고 상품 금액을 줬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T 계정 두 개, 매입 채무는 안 나왔으니까 그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T 계정 두 개를 무조건 그리시면 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T 계정 그리셔야 돼요. T 계정. 자, T 계정. 자, 그려볼게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T 계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문제풀이 틀이기 때문에 T 계정 그리는 거 연습을 잘 해보셔야 된다. 근데 뭐 연습할 것도 없죠, 그죠?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고산의 기초금액, 매입금액, 매출원가, 기말금액, 매출 채권의 기초금액, 그다음에 외상매출, 매출 채권의 회수금액, 기말금액. 자, 여기 숫자를 이제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자, 매출 총액 일단 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매출 채권 회수액은 25만 원. 자, 회수액이 25만 원. 그다음에 단기 현금 매출액. 자, 현금 매출액도 살짝 킵해 둘게요. 자, 기초 상품 재고가 15만 원. 기초 재고 15만 원. 그다음에 기초 매출 채권 단기 상품 매입에 기말 매출 채권 주제로 나와 있네요. 자, 기초 매출 채권은 6만 원. 그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은 10만 5천 원. 그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은 19만 4천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뭘 계산하셔야 되느냐? 그냥 남아 있는 금액들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다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일단 외상 매출 금액. 자, 외상 매출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외상 매출 금액은 이렇게 해서 역산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25만 원 플러스 10만 5천 원 마이너스 6만 원 하시면 외상 매출 금액은 29만 5천 원이 되고요. 29만 5천 원. 자, 29만 5천 원이 외상 매출 금액을 통해서 외상 매출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역산할 수 있죠. 근데 매출원가 역산하시기 전에 뭐부터 먼저 챙겨 주셔야 되느냐? 현금 매출액부터 언제나 현금 매출액을 꼭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 플러스 현금 매출 하시면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 총 매출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이 총 매출 금액은 여기 위에 쓴 것처럼 29만 5천 원에 현금 매출액이 얼마죠? 현금 매출액이 4만 5천 원. 4만 5천 원. 그래서 34만 원이 총 매출액이 된다. 총 매출액. 거기 플러스 뭐? 여기에 매출 총액 금액을 보내 주셔야지 매출원가를 역산할 수 있겠죠. 자, 매출 총액 얼마? 매출 총액 10만 6천 원. 그래, 매출 총액이 10만 6천 원이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갈 매출 원가 금액이 얼마나 역산되느냐? 암산이 안 되네요. 23만 4천 원? 예, 23만 4천 원. 23만 4천 원으로 역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금액 처음에 매출 원가 금액 23만 4천 원 이렇게 역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금액도 계산하셔야 되냐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도 계산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에 역산해 보시면 이게 11만 원이 계산이 돼요. 11만 원. 11만 원. 이렇게 11만 원. 자, 그래서 저희가 매출 총액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를 다 계산했네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자, 여기 숫자 하나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매출원가는 23만 4천 원. 그다음에 평균 재고자산 금액은 기초 재고자산 15만 원에 기말 재고자산 11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누기 2 해서 13만 원이 계산이 되죠. 13만 원. 그래서 23만 4천 원 나누기 13만 해 보시면 이게 의외로 똑 떨어져요. 1.8 이렇게. 그죠? 네, 23만 4천 원. 그래서 회전율은 1.8이다. 간단한 계산이 돼요. 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4번과 25번의 문제는 원가 회계 관리 문제인데 원가 회계 문제와 관리 회계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들은 저희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같이 풀지는 않을게요. 그죠? 그래서 그 24번의 문제는 제품 제조원가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T계정, 제공품하고 원재료 T계정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25번의 문제는 저희 CBP 분석인데 저희 이 세후 목표액 계산하기 위한 매출액 계산하는 거는 저희 그 공원이익률 해서 분모의 공원이익률 넣으시고 그다음 위에
세전 목표이익과 그 다음에 고정원가 더하셔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금액이 그 구해야 될 금액이 매출액이면은 분모에 공원이익률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계산해야 될 금액이 목표 판매 수량이다라고 한다면은 분모에는 뭐 이제 판매 가격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공원이익 단위당 공원이익 이런 식으로 넣으셔서 그래서 그 산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같이 풀지는 않을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상경통합 전공 모의고사 생각보다 조금 이제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만 확실하게 풀 수 있으시면은 뭐 요 주제에서는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이제 여러분들이 손쉽게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평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